초, 완, 회. 안녕하세요. 초짜고딩의 완전 쉬운 회계인강입니다. 오늘은 회계 기초 4편으로 만나 뵙게 됐어요. 오늘도 화이팅! 힘내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7가지 공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4가지입니다. 조금씩 줄여나가고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회계윤리에 대해서 잠깐 맛만 볼게요. 회계윤리는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회계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그만큼 신뢰성이 높고 정확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한정된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는 한마디로 이 그림과 같습니다. 예쁘게 분칠한다는 뜻으로 가루분, 그럴듯하게 꾸며서 상대를 현혹시키는 것, 꾸미식을 말합니다. 기업의 부실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부풀려서 계산한 거죠.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게 된다면 정보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답니다. 분식회계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가대 계상입니다. 매출가대 계상이란 매출을 장부의 허위로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요. 매출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재고자산의 계상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그 수량을 늘리는 방법이죠. 부채 가소 계상이 있습니다. 허위로 부채가 적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방법이죠. 네 번째는 비용의 가소 계상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단기 비용을 차기로 이월시키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록해서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로 감가상각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 비용을 적게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분식회계 폐해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기업이 분식회계를 한다면 주가는 상승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증대됩니다. 그 결과 선의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부실 채권의 양상으로 기업의 채권자 및 거래처에 대하여 피해를 끼칩니다. 세 번째, 부진한 경영실적과 악화된 재무상태를 은폐함에 따라서 회사와 종업원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 약화인데요. 기업의 신뢰성 상실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회계 관련 규정입니다. 회계 기준이란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도입해서 모든 상장 기업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렇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요, 외부 감사 대상 주식회사나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에요. 유한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와 소상공인의 경우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 가능하지만 이 회계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회계 기준의 장점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회계의 투명성 개선입니다. 제가 아까 회계 윤리에서 투명성이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외 진출 기업들의 이중회계 처리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국의 회계 기준 재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1편에서부터 지금 4편까지 배운 회계 기초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다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계는 무엇일까요? 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해관계자, 즉 회계 정보 이용자에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부와 외부 이용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이용자는 우리 기업의 식구들, 그러니까 경영자와 종업원을 예시로 들 수 있고요. 외부 이용자는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정부, 고객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데요.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적용성이 있고요.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실질의 우선, 중립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립성이란 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서 보는 걸 말해요. 회계 분류입니다. 부기보다 더 큰 개념이 회계이고요. 이 부기를 기록과 계산 방법에 따라서 분류해보자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가정이나 소규모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일정한 원칙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자산의 증감 변화만 기록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대기업이나 학교, 관공서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데요. 일정한 원칙이 있고요. 재산의 증감과 손익 발생을 체계적으로 기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계의 분류입니다. 회계의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무회계는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관리회계는 내부 사람을 위해서, 세무회계는 세금과 관련된 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 단위는 회계 기록 계산의 장소적 범위입니다. 장소적 범위. 회계 연도, 그리고 회계 기간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회계 계산을 위한 시간적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했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죠. 이 재무상태표 등식과 자본 등식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는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뭘로 구성되어 있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손익의 계산입니다. 이 공식도 중요합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회계상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걸로 나눠지고, 회계상의 거래에도 일반적인 거래와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다고 했었죠. 이거를 이해하시고 외우시는 거 중요합니다. 거래 종류에도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나뉘어졌었는데요. 이것의 특징도 제가 전에 회계 기초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함께 이해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과정. 회계의 순환과정은요, 제가 다시 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으시고 노트에도 표시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도 있을 거예요. 회계의 순환과정이란 건요,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을 인식해가지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 그걸 말한다고 했었어요. 자, 이제 3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산표입니다. 시산표는 분계가 기록된 분계장의 내용이 총 계정 원장에 정상적으로 전기가 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 총 계정 원장에 각 계정의 금액을 집계한 표라고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시험 삼아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산표의 종류에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잔액시산표 등식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전표입니다. 전표는 1전표제와 3전표제로 나뉘어진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3전표제입니다. 이거 전에 회계 기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전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일자와 계정 과목과 거래 내용, 그리고 금액과 거래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양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수정 분계입니다. 결산수정 분계는 총 계정 원장 잔액과 실제 잔액을 일치하도록 수정 해가지고 조정하는 회계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식회계, 회계윤리, 그리고 회계 규정과 기초 정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산의 회계 처리와 자산의 회계 처리와 뭐가 있을까? 자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잘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